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태껏 참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남들 먹는 거 못 먹고 남들 가진 거 못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겠다고 수십 번을 다짐했지만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위축되고 심지어 비굴해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제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기는 했지만 생활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사셨어요. 장사를 할 재주도 뭔가 특별한 기술도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강하셔서 어머니는 일을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달리 할 일이 없는데도 일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제가 중학생 때까지 반지하 월세살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살림에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꼭 대학교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남보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어머니를 보며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아야겠다. 그러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인류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저의 치열한 삶은 계속되었어요. 입학금은 부모님이 어찌어찌 마련해 주셨지만 계속 손을 벌릴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죽을 둥 살 둥 공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제게 어느샌가 얼음공주라는 이상한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데 도도하다면서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말이죠. 어쨌든 그 덕분에 제 주변에는 남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귀찮고 싫었어요. 하루를 쉬면 하루를 굶어야 하고 한 달을 쉬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남자고 뭐고 쳐다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시험 때문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 앉으세요. 어떤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옆자리가 빈 게 저한테 감사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던 공부를 마저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공부를 마치고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언제 두었는지 제 책 밑에 작은 쪽지가 있더군요. 옆에서 계속 신호주고 있었는데 정말 한 번을 안 봐주시네요. 나오실 때까지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쪽지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대체 신호는 무슨 신호를 줬다는 건지요? 그날 저는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되었는데 남자의 집이
너무나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는 어렵게 살아온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집안이 너무 기우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는 미래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미래가 없다니. 그렇잖아. 오빠네 집은 잘 살지만 우리 집은 아직도 반지 하방에 살아. 그런 우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집안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오빠 생각이지. 부모님들 생각은 다르실 거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오빠는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빠는 뒤돌아서는 저를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그 뒤로도 오빠는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밤에는 전화를 하곤 했어요. 답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제게 지극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쯤에는 저도 회사에 취직해서 막 일을 시작하던 때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오빠는 그런 저를 항상 응원해줬죠. 저는 그런 한결같은 오빠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은 상견례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었는데 도중에 오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때였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님이 매서운 표정으로 입을 여시더군요. 저는 이 결혼 찬성 안 합니다. 집안이 기울어도 유분수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재산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결혼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애들 밥솥 사줄 돈은 있어요? 여보, 그만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두 분이 따님 잘 키우신 건 저도 인정할게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같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해야 하잖아요. 아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외아들이 결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그런가 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집안이 이렇게 기우는데 애들 둘이 번 돈이 저희 집 쪽으로 다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두 집안의 격을 따지시며 결혼을 반대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입을 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저희도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짐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제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결혼한 후에는 저나 오빠에게 절대로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더군요.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주눅이는 표정으로 그런 약속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땐 어떻게든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솔직히 저 오늘 이 자리도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어찌나 화를 내는지 어쩔 수 없이 나온 자리라고요. 하여튼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결혼 반대라고.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시아버님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오빠도 사정을 듣고 안색을 굳히다가 자기가 설득해보겠다며 들어갔고요. 그렇게 오빠네 식구가 떠나니 몸과 마음에 커다란 짐이 얹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생 동안 짊어진 가난이라는 짐이 그때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뒤늦게 그때 시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제 부모님을 면전에서 무시하시던 시어머님의 표독스런 얼굴이 떠오르는 날에는 잠도 잘 못 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는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의 태도로 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허락은 하신 거였고 저와 오빠는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만 하면 인생의 고난이 모두 끝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 근처에 신혼집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과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괜히 시부모님의 뜻을 거르고 싶지 않아서 시키는 대로 했죠. 게다가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는데 제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온갖 살림을 뒤지시며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잔소리 끝에는 항상 네가 집을 비워놓으니 이 모양이지. 니까짓 게 벌어와 봤자 얼마나 번다고. 당장 때려치우고 집에 들어와. 라는 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니 괜히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살림하시던 분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저한테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자 저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나 회사 다니는 거 안 좋아하시나 봐. 자꾸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고 하시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꺼낸 말이었는데 오빠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 솔직히 네가 버는 돈 그거 얼마 안 되잖아. 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설마 오빠도 어머님께 같은 이야기 들은 거야?
같은 얘기 듣고 어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 괜히 그깟 돈 번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번 기회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 아직 처가에 용돈 보내고 있지? 그것도 그만 보내. 그건 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내가 번 돈 너네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 안 나? 그거 어머니에게 들키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걸? 그러니까 그만둬. 매몰차게 얘기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뭔가 뜨겁고 물컹한 게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났고 저는 결국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집안 기우는 결혼은 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괜히 고집을 부려서 이렇다. 이제라도 다 그만두고 싶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지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께 응석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너는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뭐라고 자존심 같은 걸 세우고 그래. 사돈이 시키는 대로 해. 아빠, 나 아빠 딸이야.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뭐 팔려가기라도 했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돈댁은 집도 잘 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다 생각이 있으니 하신 말씀일 거 아니냐. 너는 괜히 나서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집안 일이나 잘하고 애나 잘 낳아. 내가 무슨 가정부야? 애 낳는 기계냐고. 아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갈래. 무슨 부잣집에 딸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팔아먹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받은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어머니는 아예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친정 양쪽에서 고립되며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축되자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저를 붙들고는 아들 자랑, 돈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교수직을 은퇴하신 시어머님은 아예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으신 후에 그때부터 자랑을 하셨어요. 너같이 없이 자란 애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 집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라도 잘 배워서 남편 내조 잘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엔 어떻게든 듣고 넘기려고 했지만 너같이 없이 자란 애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소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완전히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굴더니 이제는 무슨 저를 가정부를 대하듯 대하기 시작했어요. 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너 청소 안 해놨어? 오늘 어머님이 친구분들 데려오셔서 그래. 이제 할 거야. 이게 그걸 변명이라고. 야, 집에서 놀고 있으면 집안 일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일은 다반사라 나중에는 듣고도 화도 안 나더군요. 이제 와서 화내봐야 뭘 하나 싶더라고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경력이 끊겨서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그나마 있는 친정도 납작 엎드리라 하며 시댁 편을 들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이혼까지 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화도 내지 못하고 끝내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답답한 속을 풀어내지 못하고 참기만 하니 결국 병이 나더군요. 병원에 가도 딱히 문제가 없으니 잘 먹고 쉬라고만 하는데 막상 집에 들어설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당겼어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이었고 불면증까지 생겼죠. 건강이 그렇게 악화되다 보니 아이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건 또 그거대로 불만이더군요. 야,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해놓고 대체 밥 먹고 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아, 그때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너같이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남편에게 그 말을 들은 날은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주제에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건 아닌가,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설친 대가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었으니까요. 그러자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책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결혼 후 5년이 지났을 때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돼서 거의 매일 집을 비웠어요. 그때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여자 물건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마치 시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입을 법한 옷이 나온 겁니다. 오빠,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넌 그것도 모르냐? 아기 옷이잖아. 하긴 아기도 못 낳는 게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이게 왜
오빠 가방에 있어? 무슨 깊은 생각을 하고 물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냥 그렇게 묻고 싶어져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네가 뭔데 그딴 걸 따져 묻는 건데?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남편 하는 일에 일일이 토를 다냐고.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그건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에게 줄 옷이었던 겁니다. 애 낳았어? 누구랑 바람을 피운 거냐고. 그날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폭발하며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눈이 뒤집어지더니 저를 죽일 듯이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바람 피웠다. 그래서 애도 낳았고. 아니, 바람이 아니라 거기 가정을 차린 거지. 넌 그냥 집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집도 가난해. 머리도 나빠. 애도 못 낳아.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고 싶어 하겠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 네가 매달려서 결혼한 거잖아. 애도 마찬가지야. 너랑 네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됐고, 너 같은 거랑은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넌 그냥 구석에 처박혀 살아. 내 말 못 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그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하늘이 빙빙 돌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차더니 지갑에서 돈다발을 꺼내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치더군요. 아주 그냥 생쇼를 한다. 괜한 난리 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꺼져.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얼굴에 쏟아지는 더러운 돈의 냄새를 맡으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눈물만 쏟아졌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억울함, 분노, 수치심, 뭐 그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달리 의지할 곳도 없는 저는 남편이 뿌린 돈을 긁어모아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줄기차게 제게 연락해 이혼을 요구했어요.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고 그깟 거 다 줄 테니 당장 이혼하자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를 걸어 저를 못 살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끝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구명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제게 남은 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 시어머니와 남편, 제 편이 되어주지 않고 돌아서버린 친정, 모두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결혼하며 회사를 그만둔 뒤로 한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들긴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제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 누구보다 절박했었거든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취직한 곳은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작은 공장에 직원 몇 명과 격리를 맡은 저 하나가 다인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꼭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남편이 하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우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격리 직원이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워낙 작은 회사라 직원도 격리만 보지 않고 다른 일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거의 1년간 남편의 회사 거래처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에게선 줄기차게 이혼 소리가 날아왔죠. 얼마의 재산을 줄 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면서 말이죠. 저는 그 서류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쓸 일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저희 회사 쪽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2, 3천만 원 가량의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7천만 원 정도나 주문을 했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 뭔가 큰 건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기다리던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주문 내용을 전달하며 남편의 회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최근에 그 회사에 돈이 별로 없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갑자기 발주량이 많아진 게 이상하다고 말이죠. 부도날 것 같은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잔뜩 주문하고는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아챈 사장님은 곧장 밀린 외상부터 갚아야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남편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제가 아는 모든 거래처에 연락을 돌려 남편의 회사가 위험하니 얼른 외상을 회수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단 한 명도 제 말을 의심하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맙다며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거짓말로 남편의 회사는 갑자기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가 되었습니다. 거래하던 거의 모든 거래처에서 밀린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으니 소문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혼해 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정말 이혼해 줄 거야? 그래. 그게 당신 소원이라며. 이혼해 줄게. 그래. 그건 좋은데 지금은 때가 안 좋아. 한 반년만 미루면 안 되냐? 왜? 매일 전화해서 이혼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이혼해. 아니면 나 소송할 거야. 뭐? 이게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나 아직 네 남편이라고. 아, 남편 같은 소리 하네. 대놓고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온 놈이 무슨 남편? 괜히 길게 끌어봐야 당신이나 나나 피곤하게만 할 거니까 당장 끝내. 아이씨, 나 지금 돈 없다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당신은 언제 내 사정 봐준 적 있어? 그럼 도장은 안 찍는 걸로 알고 있을게. 소송이나 잘 준비해. 저는 끝내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특히 남편에게는 거액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조차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서류를 보고는 반색을 하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남편은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산을 주겠다며 이혼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서류로 다 남아있으니 더 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이후 재판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남편의 외도는 너무나 명백했고 재산을 미끼로 이혼을 종용한 사실도 모두 서류로 남아있었거든요. 결국 몇 개월 만의 재판 끝에 남편에게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30억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었고 상간녀에게도 2억가량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판결이 나고 얼마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사는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너 정말 미쳤니? 뭐? 30억? 우리가 왜 너한테 그 돈을 줘야 하는데? 찾아오겠다길래 무릎 꿇고 읍소라도 하나 싶었는데 역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협박하며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버티더군요. 제가 언제 그 돈 달라고 했나요? 그건 어머님 아들이 주겠다고 한 돈이라고요. 법원에 증거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못 보셨어요? 그건 그때 얘기지. 너는 그렇게도 못 배운 티를 내니? 하여튼 그 돈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왜 못 주시나요? 듣자 하니 회사가 많이 어렵다던데 정말인가 봐요? 제가 슬쩍 찌르자 남편이 갑자기 발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 오늘 날 잡았어.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입을 놀려? 그러더니 급기야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나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네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미리 연락해뒀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온다고 할 때부터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불렀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죠. 두 사람은 연행되면서도 끝내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너 절대 가만 안 둬! 하지만 남편의 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폭행의 협박죄까지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시아버님이 찾아오셔서 무릎까지 꿇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법원에서 강제 집행에 들어갔고 당초 판결대로 저는 30억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로 30억을 날린 남편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회사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재산만 보고 있던 상간녀가 회사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고 결국 회사는 부도에 이어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어요. 웃긴 건 제가 남편과 남편의 집안을 박살내는 동안에도 제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무관심한 부모님이었죠. 그동안 있었던 일과 제가 느꼈던 막막함을 생각하면 평생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라 모든 일이 끝나고 몇 년 만에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집안 꼴이 가관이더군요. 나이를 먹고도 일을 쉬지 않았던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드러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초점이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 모든 일이 벌써 10년 전이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형을 다 살고 출소했지만 이미 집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두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병을 얻어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가셨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도 빚쟁이들에게 뜯겨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시고 3년을 바닥에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계속 아버지의 곁을 지키시다가 아버지와 같은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를 사서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달리 거래처의 신뢰도 쌓고 운영도 잘해서 남편이 하던 때보다 몇 배는 더 키웠죠. 제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혼처가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이혼녀 사장이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번 것처럼 보였을 테죠. 하지만 저는 혼처가 들어오면 모두 거절합니다. 결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싫기도 했지만 제가 경험한 세상을 제 아이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조금 외롭긴 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다 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두 다 털어놓고 보니 제 삶이 참 기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난하고 무기력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때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는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